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답답한 느낌. 그 사람이 나를 아낀다고 말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내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줘야만 하는 것 같은 관계. 그리고 그 관계에서 벗어나려 하면 마치 내가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밀려오는 순간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당신을 그저 이용하는 사람 사이의 차이. 그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경계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알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그림자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자신의 모습 또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투사하는 어두운 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누군가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명백히 해로운 관계에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감정적 부채라는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교묘한 심리적 조작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도움을 주거나 심지어 당신이 요청하지도 않은 것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당신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빚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당신은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때로는 존엄성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실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애초에 그 빚을 지기로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특히 더 복잡합니다. 우리는 정이라는 문화 속에서 자랐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면 우리는 당연히 보답해야 한다고 배웠죠. 이것은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하지만 이 문화가 악용될 때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문화적 코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거절하기 어려운 호의를 베풀고 그것을 나중에 당신을 조종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진정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없기에 거래를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려 합니다. 그들에게 관계란 주고받는 것의 균형이 아니라 자신이 더 많이 받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사함을 자신의 권력으로 전환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이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가벼움을 느낍니다. 물론 때로는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어려운 주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당신은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끊임없이 긴장합니다. 무의식적으로 당신은 그들의 기분을 살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측하려 애씁니다. 이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퍼포먼스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대화의 패턴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화에서 항상 자신으로 되돌아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그들은 잠깐 듣는 척하다가 곧 자신의 이야기로 전환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을 축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공이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그들은 동정심을 표현하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빛이 밝아질 때 함께 기뻐하고 당신이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비춰줍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당신이 너무 밝으면 불편해하고 당신이 어두울 때는 그 어둠을 이용하려 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신호는 경계에 대한 반응입니다. 당신이 경계를 설정하려 할 때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그것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때로는 자신의 기대를 조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화를 내거나 상처받은 척하거나 당신을 이기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당신의 경계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융근 개성화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우리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종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합니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 관심과 소유욕의 차이, 함께함과 의존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지지합니다. 집착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필요한 역할을 계속 해주기를 요구합니다. 진정한 관심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소유욕은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함께함은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연결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의존은 상대방 없이는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구분을 흐립니다. 그들은 집착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소유욕을 관심이라고 부르고 의존을 친밀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문제로 지적하면 그들은 당신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에 그들의 행동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제 더 깊은 층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정적 부채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죠. 이것이 왜 그토록 강력한 조종 도구인지 이해하려면 우리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우리의 뇌는 상호성을 기대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갚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입니다. 하지만 이 본능이 악용될 때 그것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감정적 부채를 만드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의식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패턴 속에서 자랐고 이것이 관계를 맺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쩌면 그들의 부모가 그렇게 했고 그들은 그것을 내면화했을 것입니다. 융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그들의 무의식 속 콤플렉스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가 무엇이든 결과는 같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빚졌다고 느끼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은 아무리 갚아도 그 빚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빚이 아니라 조작된 의무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호의는 조건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장부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부채를 만드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상기시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들의 태도와 기대 속에는 항상 그것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란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요. 부모님이 당신을 위해 희생했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부모는 그 희생을 자녀에게 빚으로 씌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행복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이 보상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들은 자녀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내가 무엇을 포기했는지를. 그리고 자녀는 평생 그 빚을 갚으려 애쓰며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이것은 비단 부모-자식 관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 관계, 연인 관계, 직장 관계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당신을 도와준 후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킵니다.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요. 그들은 당신이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당신의 자유를 조금씩 잠식해 나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인식입니다.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직관을 믿으세요.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의 의식보다 먼저 진실을 압니다. 융기 말했듯이 우리의 무의식은 우리보다 더 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화가 나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배신감을 느낀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당신이 지쳤다면 그것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종종 이런 감정들을 억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이해심이 많아야 한다고, 용서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우리가 진실한 감정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당신은 화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거리를 둘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경계를 설정하면 거의 확실하게 갈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던 사람은 당신의 경계를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저항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비난하고 조종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계속 자신을 희생할 것인가.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라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 내면의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패턴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릴 때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배웠다면 당신은 어른이 되어서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끌리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왜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패턴을 의식으로 가져오는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멈추고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제 이상화라는 또 다른 함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정말 미묘하고 위험한 현상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당신을 이상화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대우합니다. 하지만 이상화는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사입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투사란 우리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본다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투사를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누군가 당신을 이상화할 때 그들은 진짜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이미지를 당신에게 투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가 필요하고 당신을 그 역할에 맞춰 넣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친구가 필요하고 당신이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이상적인 연인을 갈망하고 당신이 그 환상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것의 위험은 무엇일까요? 첫째, 당신은 결코 그 이상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인간이고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실수를 하거나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순간 그들의 태도는 극적으로 변합니다. 이상화는 평가절하로 바뀝니다. 당신이 그들의 환상을 깨뜨리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망의 원천이 됩니다. 둘째, 이상화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끊임없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당신의 진짜 감정, 진짜 생각, 진짜 필요는 묻힙니다. 당신은 그들이 사랑에 빠진 버전에 당신을 연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때로는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진실을 숨깁니다. 우리는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가면 없이 만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당신을 받아들여주는 사람, 당신의 약점을 보고도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이상화의 반대편에는 평가절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이상화하지도 않지만 당신을 끊임없이 평가절하합니다. 그들은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낮춥니다. 당신의 성취를 축하하지 않고 당신의 꿈을 지지하지 않으며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에게 당신은 그들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 혼자서는 할 수 없다고, 당신은 충분히 좋지 않다고, 당신은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당신의 자신감은 줄어들고, 당신의 꿈은 흐려지고, 당신은 당신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돕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의존적으로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누군가는 다른 사람을 낮추려 할까요? 융은 이것을 열등감 콤플렉스의 보상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불안정하고 가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려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장하고 독립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성장을 축하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이 자신보다 더 성공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진정한 파트너는 당신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당신이 작고 의존적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계속 당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깊은 질문에 직면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관계에 머무르는 걸까요? 왜 우리는 명백히 해로운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어 있으려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만 몇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익숙함을 편안함으로 착각합니다. 만약 당신이 어릴 때부터 건강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자랐다면 그것이 당신에게는 정상으로 느껴집니다. 당신은 사랑이란 항상 조건부라고 받아들여지려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배웠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비슷한 역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오히려 당신에게 이상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나쁜 관계가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진실은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외롭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숨겨야 하는 관계, 당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관계, 당신이 끊임없이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당신은 깊은 고독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이고 이것은 물리적 고독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셋째,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당신의 삶을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야 하고 때로는 새로운 친구들을 찾아야 하며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무섭습니다. 우리는 알려진 고통을 알려지지 않은 가능성보다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융기 말했듯이 성장은 항상 미지의 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편안한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넷째, 우리는 구원자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돌보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고치거나 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도우면 그 사람이 변할 것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변하고 싶을 때만 변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저 자신을 소진시킬 뿐입니다. 한국의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역할에 익숙합니다. 우리는 돌보는 사람이 되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고, 참는 사람이 되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가족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공평한 짐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감정적 안녕을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내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지지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지만 당신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그들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존과 연결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당신 곁에 있지만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대화하지만 진정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지만 진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현존을 필요로 합니다. 현존이란
온전히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와 진정으로 연결될 때 당신은 그들의 존재를 느낍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당신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단어나 행동뿐만 아니라 에너지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현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다른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다음에 무엇을 말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진정한 만남이란 두 사람이 자신의 가면을 벗고 서로의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문 일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거부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함은 이런 만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가면을 쓰고 있고 상대방도 가면을 쓰고 있다면 당신들은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그저 서로의 페르소나와 상호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가면 뒤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두려움을 알고 싶어하고 당신의 꿈을 알고 싶어하고 당신이 무엇에 상처받고 무엇에 기뻐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성에 끌립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은 당신의 표면적인 모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보여주는 모습,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하는 당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감정적 미성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경우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미성숙합니다. 이것은 나이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신은 60대에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만날 수 있고 20대에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 성숙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화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낄 때 도망치거나 다른 사람을 조종하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대처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필요도 존중합니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이런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압도당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합니다. 그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항상 누군가를 탓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어적이 되거나 역공격합니다. 융의 용어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자아란 우리의 의식적 정체성입니다. 건강한 자아는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한 자아는 쉽게 위협받고 끊임없이 방어 기제를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지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감정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계란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공감이란 단순히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진정한 공감은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느낀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더라도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가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신은 항상 주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받는 방법만 알고 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이런 행동을 용인합니다. 특히 그것이 가족이나 연장자로부터 나올 때요. 우리는 존중과 인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학대를 견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내는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효도나 우정은 당신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어려운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 어떻게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것은 단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 이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은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 관계가 왜 당신에게 해로운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불편함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유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지적 연습이 아닙니다. 명확성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당신이 왜 떠나는지 알 때 당신은 죄책감과 의심에 덜 흔들립니다. 두 번째로, 당신은 슬픔을 허용해야 합니다. 해로운 관계를 끝내는 것도 상실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변하기를 바랐던 희망을 잃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가 당신에게 주었던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도 잃습니다. 당신은 익숙했던 패턴을 잃습니다. 이 모든 것은 슬픔의 대상입니다. 당신의 슬픔을 억압하지 마세요. 그것을 느끼세요. 울고 싶으면 우세요. 화가 나면 화를 표현하세요. 건강한 방식으로요. 이 감정들을 통과하는 것이 치유의 일부입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지지가 필요합니다. 혼자서 이 과정을 겪지 마세요. 당신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친구일 수도 있고, 치료사일 수도 있고, 지지 그룹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 당신이 미치지 않았다고 확인해줄 누군가, 당신이 약할 때 힘을 빌려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당신은 실용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 관계가 일상적이거나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요. 만약 그것이 가족이라면 어떻게 경계를 유지할 것인가? 만약 그것이 동료라면 어떻게 전문적인 거리를 유지할 것인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세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세요. 이것은 당신에게 통제감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 당신은 죄책감과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당신이 떠나려 할 때 죄책감을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기적이라고, 냉정하다고, 배은망덕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편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요. 하지만 여기서 진실을 기억하세요. 당신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당신은 누구에게도 좋은 친구 파트너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빈 컵에서 물을 부어줄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보존입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집단적 기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가 우리에게 부여한 역할을 넘어서 진정한 자신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것은 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집단 조화를 중시하고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동체는 개인의 희생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각 구성원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표현할 수 있을 때 번창합니다. 당신이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날 때 당신은 단지 그 한 관계를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고, 더 이상 진정한 자신을 숨기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자기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떠나는 것이 반드시 증오나 원망에서 나올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건강한 이별은 이해와 수용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그들 자신의 상처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그들의 상처가 당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도 인식합니다. 당신은 그들을 고칠 수 없고 당신이 그들을 고쳐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반드시 화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마음속에서 그들을 놓아줄 수 있지만 여전히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원망의 무게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강점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용감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발견의 기회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왜 그럴까요? 왜 자기 수용이 그토록 어려운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모든 면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빛뿐만 아니라 그림자도요. 우리의 강점뿐만 아니라 약점도요.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요. 하지만 이 완전한 자기인식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종종 당신의 그림자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두려움을 알고 그것을 조종해 사용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안정함을 감지하고 그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와 친구가 될 때, 당신이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정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것들로부터 도망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난 후 당신 앞에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공간은 비어 있고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빈 공간이야말로 선물입니다. 그것은 가능성의 공간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공간을 당신이 선택한 것들로 채울 수 있습니다. 당신을 성장시키는 관계들로,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들로, 당신의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목표들로요. 건강한 관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지지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성공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고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옆에 있어줍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완벽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실수를 이해하고 당신이 그것으로부터 배우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조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50대 50은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더 주고 때로는 상대방이 더 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균형이 있습니다. 누구도 끊임없이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솔직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당신은 불편한 주제도 다룰 수 있고 갈등이 생겼을 때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진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상대방도 그들의 진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도전하지만 압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지하지만 의존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성장을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계속해서 진화할 수 있습니다. 융의 심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념 중 하나는 자기 실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선택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은 점점 작아지고 제한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고 지지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다면 당신은 확장되고 성장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결정입니다. 한국에는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것은 쉬운 시절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절도 함께 견뎌냅니다. 그것은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함께 나눕니다. 그것은 기쁨뿐만 아니라 슬픔도 함께 경험합니다. 이런 관계는 희귀하고 소중합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것을 보호하세요. 그것에 투자하세요. 하지만 그런 관계를 찾기 전에 당신은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치유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필요를 무시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필요를 무시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경계가 없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은 자기 연민으로 시작됩니다. 자기 연민이란 자신에게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실수했을 때 자신을 가혹하게 비판하는 대신 당신은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을 약하다고 비난하는 대신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인정하고 부드럽게 대합니다. 이것은 자기 탐닉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돌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연민을 베풀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는 것은 종종 우리 자신의 투사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가혹하게 판단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가혹하게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약점을 용납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의 약점도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연민을 가질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연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패턴 인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끌린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어린 시절에 미해결된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역학을 재현하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다른 결과를 원한다면 당신은 패턴을 깨뜨려야 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끌리는 사람들의 유형을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은 초기 경고 신호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은 그 끌림이 있을 때 멈추고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연결인가? 아니면 익숙한 것의 반복인가? 때로는 우리가 건강한 관계를 회피하는 이유가 그것이 너무 좋아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이 평생 드라마와 긴장 속에서 살았다면 평화로운 관계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항상 누군가를 고치거나 구하려 애썼다면 이미 건강한 사람과의 관계는 목적이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을 얻기 위해 싸워야 한다고 배웠다면 쉽게 주어지는 사랑은 진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내면 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평화가 지루함이 아니라 안전함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건강한 사람과의 관계도 깊이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은 얻기 위해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의 전환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경험과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심리치료나 상담은 이 과정에서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심리치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약함의 신호로 봅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용기의 표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융 자신도 평생 자기 분석을 했고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자신을 탐구했습니다. 좋은 치료사는 당신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답을 찾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거울이 되어
당신이 자신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여 당신이 자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과 욕망을 탐구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판단 없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당신이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치료는 단지 과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방법, 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모두 배울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당신이 어릴 때 배우지 못했다면 지금 배울 수 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의지와 열린 마음입니다. 이제 용서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용서는 종종 오해받는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약함으로 봅니다. 그들은 용서가 상대방의 행동을 용인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당신이 원망의 도구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용서하면서도 그들과의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면서도 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성숙한 영적 태도의 표현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용서는 그림자 통합의 한 형태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때 당신은 그들의 인간성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그들도 상처받고 두려워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그들도 자신의 내면 악마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그들의 행동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그들을 악마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마화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완전히 나쁜 존재로 만들 때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들에게 어떤 좋은 면도 없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심리적으로 편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황을 단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쁘고 우리는 좋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장 해로운 사람들도 어떤 좋은 순간들을 가지고 있고 가장 선한 사람들도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을 이용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들이 복잡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해를 끼쳤다는 사실과 그들도 고통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실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을 증오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용서를 서두를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화가 나고 상처받았다면 그것을 느끼세요. 용서하기 전에 당신은 먼저 슬퍼하고 화내고 당신의 고통을 완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용서로 뛰어드는 것은 진정한 치유가 아니라 회피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당신이 감정적 작업을 완료한 후에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용서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원망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그 상황을 과거에 남겨두고 당신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들이 당신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관계도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우리의 패턴을 드러내고 우리가 성장해야 할 영역을 알려줍니다. 당신을 이용한 사람과의 관계가 없었다면 당신은 경계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존중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경험, 심지어 고통스러운 경험도 우리를 형성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경험 속에서 무언가를 배웠고 그것은 당신을 더 현명하고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 상황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또한 당신이 가진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해로운 관계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합니다. 우리가 받지 못한 것,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대우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관계에서 벗어났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삶에 있는 좋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을 지지하는 친구들, 당신의 건강, 당신의 재능, 당신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항상 거기 있었지만 당신은 그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 실천은 당신의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당신이 감사한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작은 것들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맑은 하늘 친구의 문자 메시지.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여서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당신을 현재 순간으로 데려옵니다. 한국 문화에는 정성이라는 아름다운 개념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죠. 당신이 자신의 치유에 정성을 들일 때, 당신이 자신의 성장에 마음을 다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빠른 과정이 아닙니다. 인스턴트 라면처럼 3분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장을 담그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과 인내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깊고 지속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기 신뢰입니다. 당신이 해로운 관계에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인식을 의문시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과민 반응하고 있다고, 당신이 상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당신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과 직관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치유 과정의 핵심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다시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직관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결정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점심으로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이런 작은 선택들에서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 보세요. 점차 더 큰 결정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면서 당신은 자신을 다시 발견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의견 아래 묻혀있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발견은 해방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권위자입니다. 융은 개성화의 목표가 자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란 우리의 진정한 본질, 우리의 완전한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독특한 선물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때, 당신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가면을 벗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단지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연결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호 존중과 사랑에 기반한 관계를 위한 여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관계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감정적 부채의 함정을 탐구했고, 이상화와 평가절하의 위험을 보았고, 현존과 연결의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 미성숙의 신호들을 배웠고,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용서 감사, 그리고 자기 신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진정한 사랑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소진시키지 않는 관계를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요구가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면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용기와 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 안에 항상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다시 발견해야 할 뿐입니다. 당신이 그 첫걸음을 내디딜 때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의심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당신의 결정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정상입니다. 변화는 항상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과하면 당신은 새로운 자유를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잊고 있었던 가벼움을 다시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평화를 느낄 것입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비전은 당신이 마음을 들여다볼 때만 명확해진다고.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당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당신의 진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깨어남은 고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역학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그것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깨어남은 또한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의식적으로 선택할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삶이 당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능동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갑니다. 당신은 당신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의미 있는 활동에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완벽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여전히 실수를 할 것이고, 여전히 의심의 순간들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이제 당신이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침반은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한국에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면 당신의 낙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하지만 그 낙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당신이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당신의 성장을 축하하고 당신과 진정으로 연결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으세요. 그들에게 마음을 여세요. 그들과 함께 진정한 관계가 무엇인지 배우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안전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세요.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고 받아들이세요. 이것이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한 관계씩, 한 번에 한 순간씩. 당신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제 깨어났고 당신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자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평생 찾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기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이 이 긴 여정을 함께해 주셨다는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의지를 놓치지 마세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당신은 무엇을 다르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경계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그들도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려 애쓰고 있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려 노력하고 있고 진정한 자신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치유는 집단적 치유에 기여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치유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주변의 세계도 치유합니다. 당신은 다음 세대에게 더 건강한 관계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은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도록 돕습니다. 융의 마지막 가르침을 떠올려 봅시다. 삶의 의미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완전함이란 우리의 모든 면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빛과 그림자, 우리의 강점과 약점, 우리의 기쁨과 슬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됩니다.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이 완전함을 향한 여정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일부를 부정하거나 희생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용감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작별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 앞에 놓인 길이 때로는 험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을 진정한 당신에게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진정한 깊은 지속적인 평화를요. 당신의 여정에 용기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